올해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는 솔직히 저는 부동산이 제일 좋다. 이걸 안 물으셔서 이야기를 못 하고 있었어요.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도권 부동산이 제일 올해 기대 수익이 높지 않나. 와 올해요. 예. 대화의 대상. 네. 대화의 대화의 대상이 되는 대상이. 지역들은 좋죠. 일단 2027년까지 뭐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보면 일단 거의 입주가 없잖아요. 시범 단지 아주 극소수의 입주 물량을 제외하고는 네. 인천 일부 좀 있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입주 물량이 없는데 조그마한 유동성, 조그마한 매수세만으로도 가격이 튈 수 있는 네. 그런 여건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뉴스가 막 쏟아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주식, 뭐 금, 부동산 뭐 할 거 없이 뭐 다들 지금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분야를 또 한 방에 정리해 줄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이제 32년 차 이코노미스트이신 홍춘욱 박사님 모시고 최근 뭐 국제 정세부터 또 지금 어떤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또 이게 그 저희 채널 나오시기 전에 한 1월 뭐 그때 연초 때쯤에 뭐 지금 좀 약간 고점이 좀 느껴지기 때문에 뭐 다른 데로 좀 옮겨야 된다. 예. 뭐 금이나 뭐 아니면 뭐 국내 주식, 뭐 인도 뭐 이런 쪽으로 좀 중국 이런 데로 가야 된다. 얘기를 좀 해주셨었는데 그때 분위기 안 좋았었다고. 예, 욕 네. 많이 먹었죠. 근데 사실 이게 지나고 나서 보면은 또 그때 나왔던 게 좀 괜찮았던 결과였을 수도 있잖아요. 미국 주식 그때 막 한창 엄청 뜨거웠을 때. 예, 그때 테슬라 뭐 저 천 달러 간다고 천 그러고, 달러 간다고 그리고 그러고. 그 트럼프 일가부치들이 뭐 이상한 코인 만들었는데 네. 다 그 특히 취임 앞두고 난리도 안 나는 거 보고서 냄새가 되게 썩은 내가 나더라고요. 너무 고점에 어떤 그런 게 예, 있었다. 고점의 향기랄까 그런 게 좀 나서 그때 이제 그 제가 추천했는 상품들이 다 오른 건 아니고요. 네. 그때 이제 둘 다 사라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금을 사든가 아니면 미국 리츠 그러니까 둘 다를 사라라고 조언을 했었어요. 네. 미국 리츠를 조언했던 이유는 이제 이 사람이 가장 그 자기의 제일 많은 돈이 모여 있는 데가 부동산이니까. 그러니까 트럼프의 어떤 심리를 보고 주식은 일단 재미없다고 봤고 그리고 네. 이제 두 번째가 금은 이 사람이 달러의 가치를 파괴하려는 네. 그러니까 안 할 거라고 봤지만 그 리스크가 좀 있다. 네. 이 사람은 좀 달러가 강세가 된 게 나라를 망가뜨린다라고 잘못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달러의 지위가 떨어뜨릴 경우에는 골드, 금이 네, 그렇죠. 제일 낫다. 그리고 또 달러 말고 다른 자산인 중국 주식이나 인도 주식 같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도 그때는 나쁘지 않다고 봤고 그런 자산이 좀 유망하다고 봤죠. 그러면 그게 결국에 어떤 단기 고점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그런 좀 거는 알고 한 건 아니고요. 네. 이제 멀지 않았다. 아. 왜 그러냐면 그때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좀 많이 보고 있는데 네. 그때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 엔비디아든 테슬라 사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뭐하러 자산 배분하냐. 네. 저같이 이제 프리즘 투자 자문에서 자산 배분하고 있는 사람한테 입장에서 볼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꼭 나오고 고객들이 또 이탈도 좀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그때 좀 많이 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업계 진짜 아까 32년 동안 일하면서 이것만 하면 되는데 왜 이걸 안 하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아마추어가 전문가를 가르치는 시기. 그러니까 32년에 했으니까 저도 나름 전문가인데 저를 아마추어가 가르치는 시기가 오더라. 요즘에 이런 그 워렌 버핏 막 욕 먹듯이 막 그런 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워런 버핏을 욕 보이는 포스팅이 나오면 이게 또 고점이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네. 그때 뭐 어김없이 나왔죠.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싸하죠. 그러니까 저는 뭐 딴 건 모르겠는데 후각은 좀 있으니까 이게 이 업계 오래 있으니까 네. 후각은 좀 느껴져서 이거 조심하자. 네. 그리고 저희 특히 프리즘의 이제 포트폴리오에서는 금을 좀 많이 넣고 있었는데 또 그 금도 2월에 그때 막 그렇죠. 온스당 60만 원 가고 그럴 때 이제 또 금도 좀 팔아서 현금 들고 있다가 이제 4월 초에 그때 한국 증시, 미국 증시 고점에서 한 15% 20% 빠질 때 그때 나스닥은 20% 넘게 빠졌죠. 그때 이제 또 저가 매수는 했어요. 근데 다 사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무서워서. 뭐 고점이든 뭐 이렇게 단기 뭐 저점이든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경향성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게 100% 확률이면 제가 엄청난 부자가 될 텐데 그렇지는 않고 한 70% 60% 정도. 그러니까 5대 5는 아닌 정도의 확률로
냄새를 좀 이제 언젠가부터 맡게 된 것 같아요. 그럼 그게 어떤 뭐 신호 뭐 이런 예, 게 그렇죠. 몇 개 예. 있을까요? 뭐 예시를 제일 해주시면 대표적인 좋을 것 게 그 빚지고 투자하는 B2죠. 같아요. 네.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저는 미국 증시를 되게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 미국의 마진 뎁 이게 뭐냐면 이제 빚내서 투자하는 거. 우리나라도 뭐 무슨 론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네. 1억 있으면 3억 빌릴 수 있어요. 막 보시 그 광고 엄청 나오죠. 네, 케이블 네. TV에. 그런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돈 미처는 한 1억 정도 있는데 그 돈의 한 3배나 4배를 빌려서 투자하는 걸 그 증권사에서 빌리는 마진 뭐 거래 또는 주식담보대출 이렇게 이제 부르거든요. 그게 이제 미국에서 마진 뎁인데 이게 11월 달 한 달에만 1,000억 불 정도 늘더라고요. 1,000억 불. 우리 돈으로 140조 네. 한 달에. 근데 그게 그러면은 개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개인이죠. 그러면 기관들끼리는 이제 또 그 금융시장이 따로 있잖아요. 음. 근데 그 시장에서 개인들이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그때 11월에 뭐가 있었냐면 대통령 선거. 그렇죠. 그때 그래서 뭐 이제 엄청났죠. 트럼프가 되면 뭐 특히 코인 자문다. 전 테슬라가 된다. 그리고 또 테슬라의 멀론 머스크가 닷지 장구한다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불타오르며 한 달 사이에 아무튼 역사상 최대 규모의 빚잔치,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올리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서 너무 무서운데 네. 그게 연말쯤 됐는데 더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탄력은 좀 둔화됐지만 네. 더 올라오고 그때 또 코인부터 뭐 테슬라까지 저희는 이제 그 구글 트렌드 검색을 좀 해보는데 네. 구글 트렌드 검색하는데 뭐 어마어마한 바이럴이 이루어지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다 왔구나. 그럼 결국에는 뭐 한국인, 뭐 미국인이 아니라 이제 개인들의 어떤 그 예. 약간 좀 그 버블 같은 것들이 중요한 신호 중에 하나다. 그렇죠. 그 하워드 막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불황이 뭐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이 미래를 비관하고 네. 주식시장은 안 돼라고 이야기할 때가 약세장인 거고 좀 강세장 정도가 뭐냐면 일부의 사람이 호황을 인지한다. 이게 강세장이고요. 버블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강세장이 왔다는 걸 동의한다. 예, 그때가 장이 끝나거든요. 네. 근데 정확한 뭐 그 잣대는 알 수가 없지만 작년 연말 올해 초에 적어도 트럼프 따라가면 돈 번다. 네. 요 분위기는 확실하지 않았나. 그럼 저 지금 궁금한 게 최근에 다시 또 막 회복했거든요. 그래서 역시 미국장이 하는 분위기가 또 다시 생기고 있는데 예. 지금의 이 분위기는 그럼 어떻게 판단해야 그때 되는 비하면 되게 쿨다운 돼 있어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차익 실현하려는 사람도 많고 거래가 네. 많더라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은 저는 그냥 싸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매력적인 레벨은 이미 지나갔지만,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미국장 뭐 접근 못할 레벨은 아니다. 특히 트럼프가 협상에서 완전히 규제는커녕 바보라는 걸 다 네. 이제 알게 됐잖아요. 중국한테 그렇게 다 퍼줄 거면 그 관세 140%는 왜 했대요? 장을 그렇게 다 박살내놓고 자기 미국 사람들 전부 다 미친 것처럼 당황하게 만들어놓고 겨우 네. 중국한테 뜯어낸 게 10%. 뭐. 그럴 정도의 그 믿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실력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다 알게 됐기 때문에 트럼프가 사고 치더라도 그때 4월 초처럼 그렇게 놀라진 않을 것 같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4월 초가 일단 올해 바닥 아니냐. 네. 근데 이제 그 전고점을 넘어서 2월인가 그때 기록했었던 역사상 최고치 관람 아직도 좀 남았는데 뭐 또 실적 좋아지면 달려볼 만한 기선 있지만 일단 지금부터는 이제 매물벽을 만나는 전고점에서 물린 아까 이야기했던 그 빚져서 투자했다가 네. 청산당하거나 이제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의 매물을 이제 소화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공포와 탐욕 지수 그거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빅스 지수 뭐 이런 것들. 네, 그것도 도움이 되는데 이제 문제가 그게 너무 자주 와요. 너무 자주 와서. 아니 그러면은 확실히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투자하면은 성공률이 높아 성공률이 보이긴 굉장히 하거든요. 높아요. 굉장히 높은데 이제 그때 이제 제 전략은 한 방에 다 넣는 게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좀 저는 이제 약간 배분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원화 자산 절반, 해외 자산 절반 이렇게 한다든가 하면 해외 자산 이제 그때 예를 들어서 2월 같은 경우는 달러나 금을 좀 팔아서 네. 많이 그 현금 우리 원화 현금이나 또 한국 주식도 좀 사고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다가 4월 달 됐을 때는 이제 또 그 현금 가지고 있던 걸 갖고 또 미국 현금 우리 현금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서 주식 이제 국내외 주식을 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대응을 해나가면 이게 기대 수익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올인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 피어 앤 그리드 지수가 이게 왔다 너무 갔다 자주 하지만. 하니까
이게 매매도 자주 하고 그 과정에서 한 번만 실수하면 큰일이 나는데 네. 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 긴 시각에서 그 냄새를 좀 맡아가면서 적절하게 이제 배분을 딱 이렇게 하고 있다가 여기 좀 썩은 내가 나네 그러면 이제 좀 안전한 데로 갔다가 또 그 4월 달처럼 피비린 내가 날 때는 이게 또 맛있는 냄새잖아요. 와인이 막 흘러 넘치는 것 같은 거리가 될 때. 사실 이게 피가 흐르고 시체가 즐비할 때 들어가라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은데. 그거가 이제 그때 나오는 대표적인 징후들이 이제 정부가 바뀌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사고를 쳤던 때 또는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사고를 친 사람이 반성을 하면 좀 금방 회복되거든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경우는 리만을 망하게 만드는데 망하게 만들어 놓고 네. 난리가 난 다음에 안 되니까 공적 자금 투입해가지고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시티 살려준 다음부터 한 3달 뒤에 받아갔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 트럼프가 잘못했어요 하고 바로 인정하면 일단 극심한 충격은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잘 가느냐는 또 펀더멘탈을 봐야 되는 거지만 일단 그런 거 나오면 아유 급박한 건 끝났구나. 더군다나 이번처럼 중국한테 미안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이제 그 우리가 걱정이지 미국 장은 나쁘지 않죠. 그러면 최근에 막 주가 빠질 때는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다라는 의견들도 많았었는데 결국에는 좀 다시 좀 회복하는 거 회복할 수 보면서 있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미안하다 그러고 사죄하면 사실 해결될 문제인 게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은 상태거든요. 네. 굉장히 좋은 상태인데 대통령이 어물게 이상한 짓 해서 마이너스 성장 만들고 금융시장을 다 박살낸 걸 취소할게요 하면 저 사람은 바보 돼서 이제 트럼프는 역사에 이제 아주 길이 남을 사람이 됐고 네. 뭐 이제 그거를 그쪽 당은 이제 큰일 난 거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해피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나쁘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고를 또 치겠지만 그 충격이 4월 4일만 하지는 않지 않겠냐. 최근에 또 돈의 흐름은 되풀이된다라는 책도 써주셨는데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은 요번에 막 가격 막 빠지고 할 때 야 그거 봐라 미국장 진짜 고점이었다 사실. 그러니까 이번에 진짜 이제 거품 꺼진다 하면서 되게 공포감이 높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막 2008년 금융위기 뭐 2000년 IT 버블 얘기들이 막 다시 나왔었는데 돈의 흐름이 되풀이된다면 지금은 그러면 not bad 정도. 그 정도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여러 가지 신호를 벌써 제가 몇 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내러티브. 네. 그렇잖아요. 그 압도하는 바이럴 막 이런 거. 구글 트렌드를 검색하면 네. 뭐 어마어마하게 치솟는 그런 게 나오면 일단 버블이잖아요. 그런 게 되게 많죠. 작년에는 뭐 엔비디아나 뭐 네. 그런 것들이었고 그 전에는 자율주행이었고 그 전에는 또 다치 코인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 게 제일 크고 두 번째가 B2 이런 것들이 나올 때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긍정적 신호들이 지금 시장에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안 나쁘게 보는 게 일단 미국의 실질 임금 그러니까 데이터를 한 번 더 들어야 되는데 임금 통계는 잘 나오는데 실질 임금 통계는 한 번 더 들어가서 찾아야 되는데 네. 그 제가 쓴 책에 그 QR이 있어서 다 찾을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들어가 보면 최근에 계속 실질 임금이 오르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를 느끼고 있지만 그 사람들의 살림살이 자체는 나쁘지 않다. 바이든이 잘 만들어 놓은 토대에서 이익의 성장, 경제의 성장이 계속 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암만 형편없는 경제 정책을 써서 금융시장을 다 어렵게 만들었지만 저게 빨리만 복구하면 사실 펀더멘탈 자체 그 경제에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의 실질적인 소득인데 인플레를 감안한 소득은 늘고 있는 중이니까 기회를 가지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트럼프가 이렇게 한 게 뭐 지금 뭐 국가 부채가 너무 많다 뭐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가지고 하는 뭐 어떤 전략적인 판단들이었다라는 얘기들도 많은데 그거는 경제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은 그냥 뻘짓을 했다. 네, 완전 발짓입니다. 이거는 뭐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었다. 그 거의 경제적 자살 행위였죠. 왜냐하면 이 미국은 기본적으로 빚잔치를 안 하는 그러니까 네. 무슨 말이냐면 빚을 지면 그냥 안 갚고 계속 넘어가는 그런 나라잖아요. 네. 뭐 그렇잖아요. 국가 부채가 뭐 GDP 120%라는데 빚 때문에 뭐 걱정되고 문제 났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없잖아요. 그만큼 미국은 기축통화 패권을 가지고 있어서 남들이 누구나 이 달러를 사고 싶어하기 때문에 어떤 경제 위기가 와도 달러가 강세이고 미국 금리가 내려간다. 이걸로 미국 경제가 번영을 누려왔는데 네. 트럼프가 관세 인상했죠. 외국인 추방했죠. 달러 약세했죠. 자, 이 모든 세 가지 정책은 뭘 의미해요? 미국 통화적인 지위를 자유로운 나라, 뭐 이 사람들이 아무리 외국인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해놓고 살면 여기 재산권 다 보장되고 시민권 보장되는 그런 자유로운 나라라는
자신의 그 가장 중요한 어떤 가치를 다 지금 훼손시킨. 그러면서 이제 금융시장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사실은 왜 제가 주식시장이 전고점 가는데 좀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이야기하냐면 금리가 안 떨어져요. 네. 옛날에는 이렇게 금융시장이 흔들리면 미국 금리가 뚝뚝 떨어졌는데 요새 미국 금리가 계속 올라. 네. 왜? 뭐 저기 인플레 나는 것 같고 재정 적자도 엄청나지. 여기다 달러 약세면 앞으로 외국인이 미국 채권 안 사주면 너 어떡할래?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순간 뭐 120% GDP 120%에 달하는 이제 국채 이자로 1년에 GDP 얼마를 써야 되냐면 매년 이제 이 금리가 유지된다고 생각하면 GDP 한 5%를 써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나라가 버틸 수가 없죠. 그래서 전형적인 이제 신흥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신뢰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경제가 어려울 때 금리 오르고 환율 올라버리는 그런 게 신흥국가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이 기축통화국가로서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은 그 아주 정말 달달하게 꿀을 빨았던 시스템을 대통령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100년 동안 쌓은 걸 한 방에 100일 만에 지금 엄청나게 훼손을 시켜놓은 상황에서 트럼프가 지가 뭘 건드렸는지를 이제 뒤늦게 인지하고 잘못했어요 하고 있는 중이지만 이미 한번 금간 건 굉장히 강력한 압착 본드가 없이는 그또 압착 본드를 또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조금이라도 또 충격이 오면 또 깨지잖아요. 네. 지금 미국은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트럼프 정부도 행정부도 뭔가 그렇게 하게 된 원인이 분명 있었을 거고. 파퓰리즘이죠. 네. 예, 그러니까 얼치기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또 이제 바이든 정부 막 빚이 너무 많이 늘었다면서 또 막 욕도 많이 근데 했는데. 그거는 트럼프 때도 늘어놓은 걸 바이든이 물려받은 거지. 트럼프는 뭐 빚을 안 늘렸냐. 네. 2020년에 GDP의 15% 정도 되는 재정 적자를 썼거든요. 네. 아니, 그때 늘어났던 빚이 지금까지 바이든 행정부에서 줄지 않은 게 바이든의 잘못이고 그때 빚을 엄청나게 늘어놓은 건 트럼프인데 누가 누구를 비난하냐 그러면 사실 제가 봤을 때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지금 비난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은 이번에 트럼프가 어찌 됐든 뭐 꼬리를 좀 내렸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 거잖아요. 거의 기스났죠. 일단 제가 봐서는 얼굴이 엄청 두꺼우니까 저러고 다니지. 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거의 지금 굴 파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저러고 있는 아주 뻔뻔한 사람. 그러면은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날 수도 있다. 있죠. 반대로. 왜냐하면 두 사람은 머리라는 게 없는 사람이니까. 아주 평가가 박하시네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죠. 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대통령 트럼프가 될 것 같아요. 라고 전망을 하면서 금을 사세요라고 금을 사라. 게 갈 데가 없다. 저 사람이 대통령 되면 채권이 일단 위험하기 때문에. 네. 왜냐면 인플레가 나니까. 그래서 미국 국채를 사라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미국 트럼프가 제일 좋아하는 자산인 부동산 리츠 아니면 금을 사라고 밖에 말을 못하는 게 그만큼 그 사람의 정책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에 그 사람이 대통령 할 때 제가 애널리스트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 네. 지긋지긋하게 당했죠. 그러고도 그 사람의 정체를 모른다? 나 공부 안 한 거죠. 아니면 현직이 없었거나. 그러면은 지금의 금 강세는 어찌됐든 간에 달러 약세에 더 갈 대한 가능성이 있어요. 공포감, 우려 예. 이런 것들. 특히 트럼프가 또 사고 칠 수 있다는. 트럼프는 왜 이렇게 약달러로 가려고 하는 건가요? 일단 뭐 해외에 나가 있는 공장들을 미국으로 끌어들이려면 미국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달러를 약세로 만들어서 가격 경쟁력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아주 단순 논리. 네. 피터 나바로가 이제 제공해주는 그 제공 논리인데 이제 그 전에 금리 올라서 국가 재정 파탄 나는 거 생각을 못하는 아주 그냥 그러니까 단세포인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논리가 뭐 단순하게 보면 맞지만 복잡하게 해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뭐 삐걱삐걱하는 거구나. 삐걱하는 거죠. 우리라고 해서 미국의 공장을 짓기 싫어서 안 지은 게 아니라 네. 미국의 공장을 안 짓는 이유가 세 가지나 있기 때문에 안 짓는 거거든요. 그걸 트럼프는 잘 모르는 거죠. 일단 첫 번째가 나 혼자만 덜렁 간다고 공장이 돌아갈 수 있냐. 네. 부품이나 뭐 각종 생산 라인들이 다 가야 되는데 이건 지금 예를 들어서 방갈로르, 인도의 방갈로르라든가 베트남의 하노이라든가 아니면 중국의 선전 같은 데는 수만 개의 기업들이 거기서 아사리판 내면서 경쟁을 하면서 수많은 부품들이 다 공급이 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 거대한 어떤 생산망이 있어서 네. 그걸로 이제 사람들이 생산하는 건데 그게 되냐. 두 번째가 숙련된 노동자를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농사 짓던 사람들을 중국이나 인도나 베트남이나 다 데리고 가서 산업국가 만드는 게 쉬운 일이었냐. 수십 년 걸려서 그 기술 있는 그리고 규율을 갖춘 네. 그런 노동력들을 만들었다. 이게 다 가능했던 건
그 세 나라 모두 다 죄송합니다만 뭐 찢어지게 가난했기 때문에 그 힘든 일을 참고 일하다 보니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뭐 이러면서 장인이 된 거잖아요. 미국은 그렇게 부유한데 네. 누가 그 힘든 일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임금 많이 준다고 가냐 이거죠. 그러니까요. 우리만 해도 뭐 대표적인 사례들이 우리나라도 너무 많잖아요. 지방에 좋은 일자리 있다 가라 그래도 안 가잖아요. 왜? 삶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어떤 문제 그리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존재하는 거대한 이성풀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취업의 계단을 넘어서서 이렇게 더 좋은 자리, 더 사회적 지위가 좋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상방 이동의 어떤 매력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노동시장이라는 게 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지. 네. 근데 미국은 셋 다 없는데 더군다나 우리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배가 많은데 그러니까. 누가 거기 가서 일하냐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사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저는 전형적으로 마이클 조단이 떠오른다. 마이클 조단은 시카고 불스에서 3피트 할 정도로 잘하는 농구계의 슈퍼스타였지만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2군 마이너리그 가서 야구했잖아요. 야구할 때 2할 때 타자였어요. 네.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3피트 했죠. 이거에서 보는 것처럼 지가 잘하는 걸 해서 생산성을 키우고 지가 그 돈 번 걸로 부족한 걸 메우는 식의 거래를 해야지. 갑자기 마이클 조단이 야구하러 가는 거랑 지금 미국이 제조업하겠다는 게 뭐가 차이가 있냐. 그러니까 경제학에 대한 기본 지식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인 거죠. 무식하면 용감하다. 홍순욱 박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미국의 지금 경제 위기는 좀 자초한 꼴이 됐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어쨌든 트럼프의 성향상 또 금방 또 말을 바꾸고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걸 잘 막았다. 더 커지기 전에 막았다. 그렇지만 또 있을 것 같다. 또 생길 수도 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는 것까지 고려하면은 뭐 일각에서 우려하는 뭐 경제 위기, 뭐 미국발 뭐 경제 뭐 붕괴 뭐 이런 시나리오는 너무 과도하다라고 봐는 게 맞겠죠. 근데 뭐 현재는 트럼프가 이렇게 꼬리를 내리지 않았으면 갈 수도 있었어요. 끝까지 가보면. 예, 근데 이제 그렇게는 못 간 거죠. 이 사람도 네. 장사치고 또 주변에 있는 스태프들이 이러면 우리 다 죽어요를 외치며 누가 빌었겠죠. 베센트가 빌었겠죠. 이제 그러면서 좀 꼬리를 내리는 정도인데 이 사람은 성격 자체가 일단 독불 장군이고 네. 무식하면 용감하기 때문에 또 사고를 칠 것이다. 그러나 이번 4월 4일 사고보다는 좀 덜하지 않겠냐. 그 1기 때는 주가에 엄청 민감해가지고 자기가 주식을 많이 끌어올렸다라는 걸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한번 이렇게 뜨거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 내년에 또 한 번 또 중간 선거도 있고 하면 앞으로는 차라리 그러면 주가 부양 쪽으로 좀 갈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가기를 이제 믿고 지금 주가가 오르는 건데 이제 여기에 두 번째 본능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가 아버지 메시아 같은 사람이기를 원하는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네. 존경받기를 원하고 네. 자기 지지자들에게 관대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지지자들은 미국 남부나 그 중서부에 있는 가난뱅이 백인들인데 네. 그 사람들은 주식이 없거든요. 그리고 공약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네. 외국인 추방하고 관세 부과해서 중국 다 쫓아내는 걸 원하는데 그러니까요. 그 갈등이 언제 또 불거질지 모르는 그 두 번째 자아가 또 튀어나오겠죠. 저는 그 안심할 수 없다. 이 사람이 주식만 보고서 가는 사람이면 정말 좋겠는데 네. 차라리 그런 그 죄송합니다만 양아치면 정말 좋겠는데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은 자존자대한 성공한 사업가라는 그 성공한 적도 없는 사람이지만 성공한 사업가라는 자존자대한 그 일종의 그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이라서 네. 이 사람은 그 두 가지 가면을 번갈아가면서 쓰잖아요. 성공한 쇼 진행자로서 성공한 사업가라는 것과 함께 우리 미국을 구제하기 위한 종교 지도자로서의 이 가면을 번갈아 쓰는데 지금은 일단 미국을 살리기 위한 사업가로서의 가면을 지금은 썼지만 또 언제 그 종교 지도자 같은 그런 어떤 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그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유사 종교의 지도자 같은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뭐 이제 그 박사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분이 말하는 그 정책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다시 뭐 미국으로 제조업이 들어오게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게. 10년 안에는 안 되는데 네. 그럼 그 지지자들의 그 인내심이 고갈되겠죠. 그게 고갈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적을 만들겠죠. 적을 만든다. 예, 뭐 파월이겠죠. 일단 제일 쉬운 거. 네. 파월이 금리 인하를 안 내려서 안 해서 이렇게 지금 됐다. 달러가 약세가 안 돼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내년에 또
파월 의장이 4월에 물러나시니까 이제 후임자를 네. 엄청 자기 말 잘 듣는 또 이제 야리꾸리한 사람을 갖다 놓겠죠. 그러면은 금리를 막 낮추는 엄청 방향으로 낮추는 가겠죠? 방향으로 가라고 압력을 놓고 또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뽑겠죠. 음. 예, 그때 이제 내년에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네. 또는 달러를 약세로 만들기 위해서 재정 적자가 나든 말든 인플레가 나든 말든 금리 인하해주는 그런 어떤 이제 퍼핏 같은 이제 거의 그 뭐 인형 같은 그런 인간을 하나 괴뢰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굉장히 안 좋은 뜻인데 아무튼 그런 사람을 앉히려고 들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위기급으로까지도 갈 수도 있다. 갈 수도 있는 거죠. 연준 인사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쿠데타를 일으킬 텐데 네. 연준 의장이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권위가 있어서 그렇지 그 사람도 한 표거든요. 네. FMC에서 13명의 투표에서 한 표거든요. 이 사람도. 근데 그동안은 연준 의장의 카리스마에 다들 복종했던 이유가 이 사람이 타당하고 이 사람이 신뢰를 받고 국회에서 인준을 받았기 때문에 동의를 해준 거지. 네. 인준을 아무리 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영 이상한 정책을 쓴다 그러면 연준 인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거죠. 네. 즉, 그 리스크가 내년에 되게 있겠죠. 근데 그건 너무 먼 이야기라. 일단 오늘은 트럼프는 또 사고를 치려고 들 텐데 올해만 놓고 보면 일단 연초에 하도 사고를 너무 크게 쳐서 네. 사람들이 좀 익숙해져서 아, 좀 쿨타임이 좀 도는 시간까지는 좀 필요하다. 쿨타임 좋아요. 아, 쿨타임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은 미국발 위기 리스크는 좀 약간 좀 약간, 접어두고 약간, 네. 그러면은 지금 당장 문제는 한국인데 한국은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뭐 대통령만 뻘짓 안 했으면 정말 40년 만에 국군이 돌아오는 시기였는데 이걸 다 놓치고 있죠 지금. 아, 그래요. 일단 우리 그 1985년 3조 호황이랑 되게 비슷해요. 3조 호황. 예, 지금 우리나라 여건이 네. 그래요? 지금 진짜 비슷하죠. 이런 얘기하면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 무슨 소리야 막 이렇게. 아니 하는 것 같은데. 그때도 내수경제는 뭐 건설로 간 거고 수출이 잘 됐고 기업들 이익이 많이 났다는 이야기죠. 네. 근데 지금 일단 환율이 1,400원. 환율이 원조. 낮고요. 예, 네. 3조 중에 원조. 두 번째가 유가죠. 네. 60달러 밑에 있죠. 음. 세 번째 금리죠. 네. 한국은행이 금리 엄청 내리고 있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거의 40년 만에 지금 대운이 왔는데 네. 요걸 이제 정치권에서 홀라당 다 차서 지금 차버리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 환율 낮고 물가에 영향 주는 유가도 낮고 그다음에 금리도 내려가면 더 내리겠죠 아마.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왜 호황이 오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기업들 입장에서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작년 상장기업 영업이익 250조. 네. 처음 들으셨죠 이런 거. 그래서 상장기업 배당 총액이 50조. 네. 다 역사상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었다는 거네요. 엄청나게 벌었죠. 많이. 왜 주가 부동산이 오르는지 이제 아셨죠? 그러니까 부장님하고 저하고 네. 몇 번 했던 이야기지만 적어도 인서울 부동산 그 중에서도 아파트 오르려면 대기업 직장인이나 전문직이 사야 되거든요. 이 네. 둘밖에 없어요. 아니, 물론 금수저분들은 저가 매수. 근데 그 금수저분들은 대부분 다주택자라서 요새 못 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의미 있는 강력한 매수를 하는 사람은 전문직 아니면 그 대기업 직장인인데 지금 대기업 직장인들 입장에서 올해 인센티브 PI 받을 거 보면 그냥 콧노래가 나거든요. 그냥 현대차, 네. 기아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등등등 2차 전지 몇몇 회사를 제외하고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역사상 최대이익인데 KB은행, 뭐 HD 현대중공업, 그렇죠. 뭐 네. 전부 역사상 최대이익이 나는데 인센이 얼마나 나올까? 어마어마하게 나오겠죠, 그죠? 그 돈 들고 만일 맞벌이다 이런 거. 네. 특히 뭐 공사 직원이랑 그렇죠. 대기업 뭐. 직장인이다 네. 아니면 한 분은 전문직이다 이래버리면 이 사람들은 이제 지금 올해는 전부 다 기도하고 있는 거죠. 나라 망해라. 사고 싶어서. 금리가 좀 내려가라. 아니 뭐 금리는 무조건 내려갈 텐데 아직은 지금 안 내려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건 좀 이따 이야기하시고. 네. 일단 그만큼 지금 좋은 여건이죠. 그럼 기업들이 왜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나냐? 환율.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58년계 띄운퇴. 음. 제가 작년에 썼던 책 인구와 투자의 미래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역사상 최대 이익이 날 것 같다고. 네. 인건비가 확실히 엄청나게 개선된다. 줄어요. 그래서 그걸 판감이라고 그러는데 기업들의 매출액 대비해서 인건비 지출이 뭐 역사상 최저 레벨로 지금 다 한전, 뭐 포스코, 현대차, 기아차, 삼성전자 할 것 없이 전부 역사상 최대 레벨로 판감비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네. 왜? 생산성은 죄송합니다. 별로 안 높은 58년계 때 형님들이 다 은퇴를 하시면서 나가시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분들이 생산성이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거가 대표적인 지표가 뭐냐면 은행들이 명퇴할 때 몇 억씩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몇 억을 줘서 내보내도 이익인 거잖아요. 차라리 그냥 자리를 비워주시는 게 낫다. 그렇죠. 왜냐면 그걸로 전산 투자하는 게 낫다고 보는 거죠. AI 혁명 왔는데.
네. 지점도 뭐 1층에 이제 다 없잖아.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세상이 왔는데 그동안 연공서열로 따박따박 연봉 올라가던 분들을 시장에서 어떻게든 내보낼 수만 있으면 네. 기업은 떼돈을 버는 환경인 거죠. 그러니 뭐 엄청난 이익이 나는 데다가 환율 좋았지. 거기다 금리도 내려가지. 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내수 경기야 기업들 입장에서 하찮은 포인트에 불과하죠. 하긴 뭐 주력은 다 수출이거나 이런 곳들이 훨씬 더 그래서 많다 80년대 보니. 우리나라 호황이 왔던 이유가 그렇게 수출 잘 될 때 기업들이 고용을 왜냐하면 네. 위에 이렇게 나가고 수출은 잘 되니까 고용을 크게 내리면서 경제 회복을 가져왔는데 우리는 지금 전부 다 기업들이 정치권에서 똥볼 차니까 네. 안 뽑잖아. 네. 영업이익 250조 나고 배당을 50조 주면서 사람은 안 뽑아. 왜? 불안하잖아. 네. 그리고 각하가 새로 오시는 분이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작년 말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지를 저같이 이렇게 양당을 다 싫어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네. 작년의 똥볼은 너무 정말 심한 똥볼이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대선이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한 3주 정도가 채 안 남았는데 그럼 이 상황에서 어쨌든 이제 대통령은 결정이 되는 거고 그러면 뭐 다시 또 이제 5년의 임기가 시작될 텐데 그럼 하반기는 좋다고 좋아지죠. 봐야 되나요? 네. 기업들 입장에서 줄 서겠죠. 이번 대통령한테 임기 초에 줄 안 서는 우리 기업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제 그 지금 뭐 저기 삼성 보세요. 하는이나 IMF 이런 거 보면 경제 전망이 되게 안 좋잖아요. 이제 그분들은 네. 보수적인 그 전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또 전망이라는 걸 한 방에 못 내려요. 조금씩 점진적으로 내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6월에 대통령이 돼서 하는 거 보고 전망을 바꿔도 되니까. 그분들은 투자를 안 하잖아요. 네. 우리는 투자를 하는 사람이지. 그러면 생각보다 하반기는 훨씬 좀 더 좋아질 수 있다. 정상적인 정책만 쓰면. 그러니까 트럼프랑 똑같은 거네. 원래 네. 나쁘지 않았는데 한번 이렇게. 에, 똥볼을 차서 그냥 우리가 먼저 더 나쁘게 만든. 미국도 마이너스, 우리도 마이너스 이렇게. 네. 그러면 이게 어쨌든 간에 이래나 저래나 이제 대선 이후에 이제 정치권이 어쨌든 정상화가 되면 뭐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 일단 돈이 없으면 정부 해볼 수 있는 게 없는데 네. 돈이 많잖아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돈이 많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기업들이 돈이 많잖아요. 기업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200조, 250조 정도 영업이익 난 거 중에서 50조 배당 주고 50조는 안 되게 아마 세금 낼 텐데.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 세수 결손이 확 줄거든요. 정부 재정도 좋아져요. 네. 지금 세금 부족하다고 막 네, 얘기 나오는데. 그런데 그게 법인세 안 고쳐서 아직 그런 거죠. 법인세가 이제 좀 회복이 될 예, 것이다. 그리고 또 1분기 지금 실적도 안 나쁘잖아요. 네. 벌써 지금 다 나오고 있잖아요. 1분기 실적도 안 나쁘니까. 그러니까 다들 이제 미래가 불안하니까 돈을 안 쓰고 있는 거고 그래서 경기가 나쁜 거죠. 그러니까 불황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이 갑자기 검소해지는 게 불황이거든요. 네. 지금 갑자기 다 검소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들도 좀 검소하게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 돈을 아끼고 있는 거죠. 투자 안 하죠. 지금 여기서 뻘짓 왜 해요? 네. 그 각하가 정해지고 그분 앞에서 저 이번에 사람 몇천 명 뽑아요 하면 얼마나 뽀대나고 하긴 그때 5년간 친하게 항상 지낼 수 뽑더라고요. 있는, 네. 5년간 친하게 지낼 수 있는데 네. 특별히 이번에 또 막 채용도 늘리고 막 그런 걸 하잖아요. 어차피 지금 5,8년 개띠들 회사에서 다 내보냈으니까 내보낸 중이니까 네. 사람 뽑아야 되거든요. 사람 뽑아야 되는데 작년 말부터 올해 초 사이에 노동시장이 완전히 지금 동결 자체는 얼음 땡이잖아요. 네. 이거가 풀리면 경기는 좋아지는 거죠. 언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경기가 좋아지기 전에 사실 기대감만으로도 주가가 먼저 반영되는데 될 수도 있죠. 그 뭐 지금 보니까 코스피 어쨌든 뭐 전고점이라고 해야 될까? 거의 도달했더라고 다시 또 약간 그 2,600 넘었어요. 단기적으로는. 그러면 더 좋아지는 거로 봐야 될까요? 갈 결국엔? 수도 있죠. 뭐 코스피야 PBR 한 배 2,800까지는 열어놔야죠. 이제 그때 되면 저도 또 리밸런싱 하겠지만 네. 아직 조금은 남았다. 예, 저는 작년에 12월 3일 날 주식 산 사람이잖아요. 네. 그때 자랑 한번 했잖아요. 그런 날 안 사고 주식 언제 사냐. 왜냐면 우리나라 기업 이익이 역사상 최대라는 게 그때 다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PBR이 막 0.7배 8배 되는데 네. 거기서도 빠져본들 외환위기 밸류에이션이 0.7인데 10% 빠지는데 뭐가 겁나냐. 그런 거 사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또 시장 밸류에이션이 바닥에서 그러니까 빠질 때 20% 빠졌을 때 오를 때는 30% 올라야 이제 정고점이잖아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주가가 30% 올랐다. 좀 팔아야죠. 저는 뭐 이제 일단 한국 주식도 뭐 매력은 별로 없다 이제. 이제는 좀 올라 버렸다. 아니 그런 것도 있지만 기업들이 바뀌겠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250조나 벌었으면 배당 한 100조 주면 안 돼요? 근데
안 되죠. 그 배당 성향이 딱 25%잖아요. 20%. 네. 그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그 저 배당 성향 100조를 벌면 20조만 배당한다.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한 30년 동안 내내 역사상 그 세계에서 제일 낮은 배당 성향, 그러니까 이익 대비 배당금이 배당 네. 성향인데 세계에서 가장 낮은 배당 성향을 올해도 유지했죠. 왜? 대통령이 저렇게 됐는데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배당하지 말고 회사에 챙겨놔. 회장님이 그러셨겠지. 그러면은 뭐 아까 말씀하신 기대감은 어느 정도 이제 주가에 반영이 좀 됐고, 그리고 이제 경기가 이제 조금 이제 좋아진다면 뭐 내수 쪽에 좀 이렇게 관련된 업종들은 앞으로 좀 좋아질 수 있는 거 그럴 아닌가요? 수도 있죠. 뭐 근데 이제 저는 이 환율에 네. 수출주 안 사고 뭘 살지. 아하, 오히려 수출을 아니, 사야 아유, 된다. 환율이 좋잖아요. 네. 트럼프가 저렇게 하는데도 환율 1,400원 잘 안 깨지잖아요. 요즘에 환율도 계속 막 내려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안 떨어지잖아요. 그 왜?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미국이 네. 금리 4.5%인데 네. 한국 금리 이제 곧 2.5% 될 텐데 2.2가 될 2.25든 2.5가 곧 눈앞에 와 있는데. 그러겠죠. 그러면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음. 그 미국 고금리 채권 사는 게 리스크 면에서 헐. 음. 아무리 트럼프가 죄송합니다 개판을 치고 있지만 네. 그래도 우리보다는 미국이 더 안정적이지 않냐. 그러니까 상대 비교니까. 네. 우리는 저 위에 북한도 있고 서해 바다로 가면 중국도 있고 중국에 또 서해안에 뭐 이상한 구조물도 설치했다는데 네. 무서워서 한국은 일단 그런 기본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이 있는 나라인데 미국 달러를 가고 싶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수출 위주의 기업들 조금 하고 나머지는 굳이 뭐 이렇게 권하고 싶진 저는 않다. 그냥 인도랑 중국이 좋아 보인다. 아, 인도와 중국이요. 싸다. 일단 중국은. 어. 그리고 인도는 모멘텀이 있다. 네. 한국은 싸지도 않고 모멘텀도 없다. 싼 시간은 좀 지났다. 쌌던 이제 시간은. 모멘텀을 받으려면 요 3조 호황을 잘 활용하는 그런 정책이 나오면 제가 수정하겠습니다만 이번에 나온 대선 후보들 경제 청년 노동 고용 공약 제가 모 신문사에서 네. 그거 좀 자문위원 하면서 한 2주 열심히 봤는데 아, 쉽지 않아요. 뭔가 방향성이 그 지금 3조 호황을 그 좀 바람을 타고 예, 가기에는 똥볼을 좀 또 어렵다. 찰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한국의 대운이 온 건 맞았는데 아쉬웠다. 아 그래서 이번에 안 망했죠. 아, 다행히. 대통령이 그렇게 똥볼을 차도 네. 전직 대통령께서 그렇게 뭐 정말 너무 놀랐잖아요.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은 거의 경악했잖아요 그날. 네. 그리고 환율 보시면 알잖아요. 물론 뭐 그분을 지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일단 그날의 금융시장 반응을 보면 전 세계 투자자들은 경악했다고요. 그런 일을 했는데도 그래도 나라가 뭐 그 뒤 백석간도에 여러 번 섰지만 아무튼 안 망했다. 네. 그리고 또 주식시장도 그날이 저점이었다. 그러면 뭐 펀더멘탈이 워낙 좋아서라고밖에 말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 회사나 기업들은 충분히 실적이 괜찮았기 그러니까 때문에 버틸 수 버텼다. 있고 또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도 계속 해주고 네. 국민연금도 또 리밸런싱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 거죠. 중국 쪽에는 그 주식만 보면 중국은 지금 기회가 좀 있다는 싸죠. 거죠. 굉장히 쌉니다. 대충 역사적인 평균 밸류에이션 대비 한 30% 이상 저평가된. 네. 물론 작년에는 50% 저평가했습니다. 아, 중국은 여전히 괜찮다. 아니 거기는 지금 디플레이션이 엄청 심각해서 네. 죽던 살던 일단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주식은 하여간 죽겠다 할 때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일단 한번 단타라도. 작년 여름부터 계속 저는 네. 중국은 너무 싸기 때문에 사야 된다고 네. 몇 차례 이야기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냄새가 매력적인 냄새가 나더라고요. 근데 지금 한국 주식은 약간 그 냄새 좀 빠졌다. 아, 근데 그냥 뭐 무색무취. 그냥 아, 이제 트레이딩 레벨이라고 저희들 부르는. 그러니까 모멘텀이 생기면 또 사면 되지 뭐 정도지. 뭐 그렇게 흥분할 가치는 아닌. 미국 주식도 뭐 그 정도. 예, 그 정도죠. 네. 그러니까 작년 연말이나 올해 초처럼 악취가 나는 레벨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다시 뭐 뽑아 올리려니 좋아진 게 뭐가 있는데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네. 그런 거죠. 그러면 어쨌든 이제 또 대선 직전이니까 이 3조 호황을 살리려는 정책은 뭐여야 된다고 세 보세요? 가지인데 뭐 몇 번 말씀을 다 드렸던 거지만 그래도 또 새 책도 나오고 있으니까 홍보 겸해서 네. 일단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그 교육 예산 재정을 조정할 때가 됐다. 아, 교육 예산이 한 100조 정도 되는데 이게 네. 우리나라 국가 일반 예산의 20.7%를 무작위로 여기 배정하게 법이 있어요. 이게 헌법인가 무슨 법이 예, 있죠? 법에 있어요. 네. 일반 헌법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건 이제 박통 때 만든 건데요. 그래서 그때는 되게 필요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교육 말고는 살 길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애들 20만 명 태어나는데 100만 명 시절에 예산을 배정하면 제가 얼마 전에 어디 뭐 초등학교 가서 6학년 학생들 교육했는데 네. 엘리베이터가 돌자마자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학교 뭐, 시설이 뭐 아이패드도 주고 막 예, 뭐 너무 엄청-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그 이렇게 디스플레이되어 있는 화면이 네. 저희 회사 사무실에 있는 저기 텔레비전보다 2배는 크더라고요. 네. 이제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돈을 엄청나게 많이들 학생들한테 쓰면서 대략 얼마를 쓰냐면 2천만 원을 쓰고 있어요. 하네요. 학생 한 학생. 그 정도면 거의 대학생한테 쓰는 수준 아닐까요? 대학생 등록금 2배 네. 정도를 쓰는데 문제는 지난 몇 년간 계속 사교육비가 계속 늘고 있죠. 네. 예, 실패했다. 인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투자 대비 효율이 안 나오는 곳 중에 에, 대표적인 곳이죠. 예, 그렇다라면 어차피 여기서 계속 이제 1인당 그 투입된 예산은 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충 2050년인가 60년 되면 1인당 1억이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아이들이 점점 없어지니까. 애 없어지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뭐 30만, 40만 태어난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왔는데 이제 곧 20만이 들어오니까. 네. 이제 그렇다면 여기 예산을 좀 빼자. 빼서 한 20조 빼자. 빼도 아무 상관없거든요. 왜냐하면 인구가 계속 주니까. 한 20조 빼서 이걸로 저출산 예산을 쓰자. 네. 그래서 애 하나 놓으면 1억씩 주자. 예를 들어서 뭐 저나 부영장님처럼 좀 부유한 집은 한 5천만 원만 주고 그냥 주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네네. 없는 집은 그럼 1억 5천 주자. 네. 그러면 이게 애 안 낳겠냐? 우리나라 경제 지금 내수가 망가지고 있는 최대의 원인이 노인들은 미래가 불확실해서 안 쓰고 젊은 세대들은 집값 올라가는 걸 보면서 절망해서 애 안 낳고 결혼 안 하고 연애도 안 하고 이러니까 내수 경기가 엉망이 된 건데 좀 나라의 돈이 절철 흘러 넘치니까 그 돈 쓰자. 그리고 두 번째 교육 예산 그러면 80조 남잖아요. 80조 네. 남은 것도 또 지금 대부분을 초중고에만 쓰고 있는데 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쟁력의 핵심은 결국 대학이에요. 네. 근데 대학 등록금이 17년째 동결됐거든요. MB 정부 때 동결시켜놓고 네. 그 우리나라는 우파라면서 반시장 정책을 써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수님들 뭐 제 당장 모교의 교수님들도 그때 한때 굉장히 높은 연봉과 좋은 대우를 약속하면서 모셔왔던 교수님들 다 떠났거든요. 다시 미국으로 다 돌아가시거나 홍콩, 싱가포르 가셨어요. 네. 왜냐하면 약속이 안 지켜지니까. 왜냐하면 그 17년 동안 물가는 2배 올랐는데 등록금만 동결돼 있으니까 그 대학이 뭐 임금을 줄 수가 예, 없네요. 실소득이 절반으로 준 거죠. 거기에 호봉이 또 존재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에 대해서 구조조정 하자 그러는데 인센티브는 안 주고 구조조정 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게 그 모든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글로벌 무슨 평가 기관들 몇 개 있잖아요. 뭐 네. 타임지에서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데서 각 부문이라도 어디 랭킹이 오르고 상향되는 점이 있으면 거기다가 학교마다 1조씩 준다. 그러니까 제 모교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대학교 재단인데 거기가 1조 5천 정도 운영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데 예를 들어서 한 1조를 10년 동안 준다 그러면 얼마 안 되는 돈이에요. 네.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교육 예산이 100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육은 사실 대학도 같이 포함인데 예, 그리고 어찌 이제 보면. 예,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또 지방 교부금도 역시 100조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지방 교부금의 문제가 뭐냐면 인구가 주는데 줄지 않는다. 아. 이 지방은 소멸되고 네. 지방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지방 교부금은 계속 늘고 우리가 아주 유명한 거 알잖아요. 그 군단이 어떤 모 지역인데 네. 군단이 인구는 줄었는데 공무원 숫자는 2배가 됐다. 들으셨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구조조정 문제들이 지금 심각하다라는 걸 느끼시잖아요. 당장 지방의 그 토들이 네. 각종 개발 사업들 다 독점하면서 군의원 시원하면서 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 돈들은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고 잘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참고로 저 경북 고령 출신입니다. 완전 지방 네. 산골 촌놈인데 그 사람 계속 주는데 지방 교부금은 줄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구조조정들이 인구에 비례해서 돈이 나간다든가 약간의 어떤 그 지출 구조 조정들을 해나갈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엄청나게 그 세 가지 대운이 왔는데 3조 호황에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작년에 기업 이익 엄청나게 잘 나가지고 올해 법인세 세수가 크게 늘게 돼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 때려주고 있는데 네. 너무 아쉽다. 네, 이럴 때 그 연구개발이랑 그 대학을 지원해서 연구개발 그리고 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출산 예산 그리고 인구가 줄면서 지방 소멸 문제들이 너무나 심각하니까 네. 이 인구 소멸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그 강력한 정부가 이번에 들어설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그런 정부들한테
야, 이거 다 쪼개져 봐야 아무 효과도 없다. 네. 이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컴팩트 시티 스토리죠. 이제 일본이 15년 전에 했던 건데 2010년부터 지금 하고 있는 그 정책이죠. 니폰기 힐스 이런 거. 그래서 아다부자이 힐스 같은 거 만드는 네. 식으로 도심 재생과 그리고 시 외곽에만 계속 신도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도심을 재생시키고 뭔가 클러스터를 만드는 방식으로 가자. 거기는 우리가 지원해주자. 창업을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냥 거기 사는 사람들한테 돈 뿌려주는 건 전형적인 파퓰리즘 복지에 불과하다. 이런 것들로 정부 정책들을 쓴다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굉장히 밝죠. 왜냐하면 지금 재원이 넘칠 때 해볼 수 있으니까. 그러나 뭐 이제 이미 저는 한 절반 정도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난 5년간 우리가 너무 저출산이었으니까. 네. 그죠? 더 나빠질 줄은 몰랐잖아요. 우리가. 그죠? 1.2가 0.7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이거 다시 1.2 만드는 것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이지만 그렇게 만들어 나가다 보면 경제에 대한 미래에 대한 어떤 비관론들은 좀 사라지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너무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데가 너무 많다. 아, 예, 허모 후보님의 아주 그 유명한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나라에 땡땡이 너무 많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홍춘욱 박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저희 또 채널 또 부동산 얘기도 많이 하니까 그러면 크게 봤을 때는 지금 금리 인하가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게 제일 그 관건일 것 같은데 그 부분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는 솔직히 저는 부동산이 제일 좋다. 이걸 안 물으셔서 이야기 네. 못 하고 있었어요. 아, 아까 뭐 미국 달러에 인도 뭐 이런 미국, 거보다도. 예, 그런 것도 좋지만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도권 부동산이 제일 올해 기대 수익이 높지 않나. 와 올해요. 예. 근데 이제 올해 대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게 정책적으로 이게 변수가 좀 느껴져서 지금 약간 시장이 좀 소강 상태거든요. 개발 공약들 보면 뭐 네. 전국이 다 땅을 팔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SOC 뭐 관련해서 뭐 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시장에 돈이 풀리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네. 그래서 뭐 다주택자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 같으니까 똘똘한 네. 한 채는 계속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뭐 강남은 이미 다 전고 좀 회복해서 막 돌파하고 있는데. 강남은 이제 그 저기 우리나라의 자산으로 보지 말고 이제 네. 글로벌 거대 도시 메가시티 에셋으로 봐야죠. 그냥 뭐 가장 고액 자산가들이 그냥 가지고 있는 네, 어떤 그 글로벌 부자들이 부동산에 약간 파킹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봐야지. 뭐 우리나라 강남 3구 부동산을 네. 한국 부동산이라고 보지 맙시다. 이제 거기는 빼고 이야기했죠. 금이나 약간 뭐 예, 그런 미술품 거죠. 같은 예. 느낌으로 금유사품, 유동성 좋은 네. 금유사품. 그냥 뭐 그리고 또 럭셔리 굿, 굿즈. 예, 그 트로피 뒤에 이렇게. 네. 그 정도. 그러면은 거기 소위 말하는 이제 뭐 거기를 뭐 1급지 뭐 이렇게 막 부르는데 그러면 뭐 2급지라고 불리는 그 인근 이제 지역들. 이제 그 대화의 대상, 네. 대화의 대상이 되는 대상이. 지역들은 좋죠. 어. 일단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금리가 내려가고요. 또 하나는 근로자 임금이 오르게 돼 있어요. 근로자 임금이요. 예, 특히 상장기업, 대기업 임금이 네. 엄청 오를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이 정도 임금 상승이 있으면 내가 맞벌이해서 금리 좀 떨어지면 한번 네. 이렇게 해볼 만한 그런 부동산에 대한 관심들은 굉장히 높지 않을까. 근데 요즘에 뭐 대기업 구조조정 얘기들도 계속 나오지만 그게 이제 아까 이야기한 58년 개티. 그거는 그 약간 노년에 있는 저희부터 분들이고 이제 위에 분들. 지금 집을 살려고 하는 주력 세대들은 임금 상승이 상당히 높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좀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에 많이 속았잖아요. 네. 뭐 집은 사는 곳이지 사는 게 아니다. 뭐 이런 네. 이야기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 이제 다 알게 됐잖아요. 자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집이라는 거에 대한 이제 인식이 좀 바뀌지 않았나 저는. 집을 무조건 산다. 그러면 다가구 다세대 살 거예요? 이렇게 물으면 안 사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건 똘똘한 한 채의 대상이 되는 아파트이고 그 아파트도 신축 내지는 신축에 기대가 있는 아파트. 그러니까 대단지, 신축, 역세권 이 세 가지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버리면 대단지를 버리지 신축, 역세권을 버리겠냐. 그렇게 보여져요, 저는. 네. 그렇다면 상당히 앞으로 그쪽 시장은 굉장히 강한 수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58년대 때 은퇴하면서 네. 그 아들 세대들인 지금 MZ 세대들이 엄청나게 노동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고 그 노동시장이 대통령이 누가 됐든 아무튼 사람 뽑아라고 분명히 인센 주든 압박을 넣을 텐데 네. 그때 이제 폭발적인 고용 증가가 나올 텐데
그런 시기랑 맞물려서 금리 인하가 되면서 해보자 하는 분위기가 날 때 충분히 주택 시장은 살아날 가능성이 있고, 더 문제는 이제 3기 신도시 입주까지 아직 이제 뭐 계양이랑 저기 교산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시범 단지 아주 극소수의 입주 물량을 제외하고는 일단 2027년까지 뭐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보면 일단 거의 입주가 없잖아요. 네. 인천 일부 좀 있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입주 물량이 없는데 기존에 있었던 집들은 노후화되면서 더 나은 삶의 주거 여건에 대한 기대, 사람들의 소득 수준 증가,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들은 집 하나는 끌어안고 계속 계시니까 그건 또 매물은 안 나와. 그리고 다주택자들도 세금 때문에 그냥 끌어안고 있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조그마한 유동성, 조그마한 매수세만으로도 가격이 튈 수 있는 네. 그런 여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지금 금리 인하라는 것도 어쨌든 그 지금 매수의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게, 지금 대출 주담대가 한 3.8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보다는 좀 높아요. 네. 왜냐하면 은행들이 그렇게 이익이 많이 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금리가 내려가겠죠. 더 내려가면 하반기에는 다 3% 초반 가겠죠. 그러면 지금 기준금리를 한 어느 정도 보시는 거예요? 연말 저는 정도? 2%도 깨지지 않나. 2%도? 예. 아니 어떤 곳에서는 뭐 1.75도 가능 네, 이런 얘기도 가능하죠. 나오는데, 저도 원래 2% 봤는데 요새 나오는 지표 보고서 깜짝 놀라서.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조금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 경제가 좋다고 하는데 또 이제 이 금리는 또 계속 내려가는 걸 또 예측하는 이 방향에서 중국 때문에 그래요. 어, 테무, 알리. 네. 옆에 어마어마한 디플레이션 머신이 하나 돌고 있잖아요. 수출기로 막혔는데 네. 전광리, 전기차, 태양광 2차 전지 쪽으로 어마어마한 공급 과잉을 갖고 있는 네. 중국에서 계속 밀어내잖아요. 공산품 네. 가격 인하 경쟁을 유도하면서 밀어내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인플레가 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인플레가 나긴 어렵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출 기반의 좋은 회사들에서 돈을 벌어서 그 친구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살기 좋은 그 상위권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 아파트 쪽으로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쪽 시장이 좀 금리 인하까지 엮여서 좀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네. 정리하면 될까요? 굉장히 좋은 단지가 많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비아파트나 뭐 오피스텔 같은 그냥 이렇게 뭐 조금 시간이 걸린다. 중하위권은 쉽진 않다. 조금 시간이 걸린다. 거긴 어차피 지금 돈 버는 그 개인들이 가고 싶지 않은 동네니까. 그런데다가 그 트라우마, 네. 그 전세 사기 트라우마가 아직 만 2년 3년밖에 안 돼서 네. 그 시간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런 게. 그러면 당분간 서울 부동산 결국 뭐 신축 불패 이게 계속 된다고 보시는 그래서 거네요. 내년까지는 일단 뭐 저는 27년 돼야 3기 신도시 입주가 네. 좀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뭐 계획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열심히 하겠지만 또 뭐 쉽지 않을 수 가격도 있죠. 생각보다 안 싸고 내가 많이 인하하신 것 같긴 한데 네. 또 한 6, 7억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24평이 6억 이상, 왜냐하면 그 각종 비용까지 하면 6억 이상인데 그 자리가 아직 전철이 하나도 없는 데잖아요. 네. 3호선 연장이라든가 서부선 하나도 지금 땅도 사실 제대로 안 판 곳인데 거기 들어가서 버틸려면 만만찮은 시기라서 아무튼 그 물량이 엄청 나오는 시기가 이제 2007, 8, 9에 나오거든요. 네. 그때 되면 또 시장이 달라지겠죠. 근데 그건 일단 너무 머니까. 그럼 돈의 흐름은 되풀이된다라는 책도 이번에 쓰셨는데, 그것처럼 이 부동산 시장도 계속 되풀이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럼 지금이 뭐 적정가냐, 뭐 버블 구간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항상 하는데. 향기는 안 나는데 네. 향기는 2022년 말에 났고요. 네. 그때는 진짜 강한 향기가 났고요. 우리가 다 아는 그런 매매들을 우리가 했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냥 무색무취 정도. 적정가. 지금 적정가 구간 정도로 적정가에서 가고 이제 있다. 어디가 조금 괜찮은가를 가지고 계속 고민하며 네. 조금씩 레벨 맞추고 또 여기가 올라오면 결국 여기도 밀려 올라가는 그런 구간이 한 1, 2년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도 될까요? 뭐 예를 들어 한 4년 전, 5년 전에 전고점에 도달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야, 이거 많이 올랐네라고 하지만 사실 그 4년간 물가 상승이든 그러니까요. 임금 상승도 고려하면 전고점에 도달했다고 해서 비싸졌다라고 그렇게는 말하기는 볼 수 어려울 없는 수 거죠. 있잖아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의 연봉을 봐야죠. 근데 대기업 직장인들, 특히 수출 대기업 직장인들의 연봉은 지난 5년간 2020년부터 생각하면 많은 5년, 6년이죠. 올해까지 오르면 네. 6년까지 못 올라도 30%는 올랐거든요. 네. 연봉이 30%좀 올랐다. 네, 더 오른 데도 있고요. 그거에 사업 보고서에 다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S전자 같은 데는 더 오른 것 같던데요. 연봉이 30% 올랐다면 당연히 DSR 때문에 대출 한도도 30%는 올랐을 테고. 되겠죠. 뭐 LTV까지를 이제 또 보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이익 증가세. 그럼 S 하이닉스 같은 데는 더 올랐고. 네. 그럼 반대로 지금 뭐 집값의 뭐 어떤 하락 우려나 이런 것들을 예상하려면 뭐 어떤 걸 요인을 봐야 될까요? 트럼프가 또 트럼프. 저 전 세계 주식시장 다 박살내면 부동산도 그때는 좀 출렁거리더라고요. 네. 이번에 그 3, 4월 거래 끊기면서 좀 가격이 약간 조정이 있었던 것도 네.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도 있었지만 주식시장 박살난 것도 좀 저는 영향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집 살려고 하는 분들이 주식에 또 돈들을 좀 넣어놓고 하니까. 그렇기도 하고 또 아까 이야기했지만 상장 대기업 직장인들이나 공기업 직장인들이 지금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땡기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주가에 예민하거든요. 분위기가 좌우되잖아요. 네. 우리 사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주나 이런 것들. 네. 그러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지금 좀 부동산 시장은 좀 괜찮은 분위기다. 네, 특히 천안, 아산, 광명 네. 그리고 저기 수서로 이어지는 요 삼각형 벨트 있지 않습니까? 여긴 괜찮다. 네, 경기 남부권 쪽은. 네,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방에서는 울산이 좋아 보이고요. 네. 울산은 뭐 공급 때문에. 공급이 확 줄었고 거기 고용이 느는 게 보입니다. 울산도 지금 고용이 늘고 예, 있어요. 그 조산업 경기 좋아지는 게 네. 그리고 또 정유사들 정제 마진도 지금 선행 변수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음. 지금 경기가 나쁘지 않다니까요. 다만 경기가 나쁘지 우리가 않다.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체감 경기가 너무 안 좋. 그러니까 우리가 안 좋은 거죠. 회사는 좋다. 유튜버들 힘들어서 그렇지. 저 궁금한 거 있습니다. 건설업도 괜찮을까요? 별로 안 좋죠. 왜냐면 이게 정권이 바뀌면은 그래도 좀 이제 네. 토목공사 좀 하지 않을까. 하겠지만 뭐 예산이 예산이. 일단 올해는 엄청 긴축이라서 이미 네. 잘 모르겠습니다. 건설 쪽은 별로. 네. 그러면은 뭐 기업 물량이 없다. 물량이 별로 없으니까. 입주 물량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아까. 그러면 전반적으로 뭐 개인이 이제 뭐 집을 매수하고 뭐 이런 것 쪽에서는 뭐 괜찮을 수 있겠지만 뭐 이 건설업 자체가 뭐 호황이 된다거나 이러기에는 아직은 조금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조선업은 괜찮나요? 조선업? 조선업은 30년짜리 장기 사이클의 바닥을 한 5년 전에 친 것 같습니다. 왜냐면 또 조선업이 좋아지면 또 이제 그 조선업 인근의 부동산들이 조금 좀 거제는 하거든요. 조금 다른 문제지만 울산은 확실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거제는 제가 안 가본 지 좀 몇 년 돼서 다시 한번 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에 투자하는지 이런 거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래도 뭐 이제 다 이야기했는데. 네, 32년간 그래도 이제 자산 배분을 전문적으로 해 오셨기 때문에 그래도 그럼 우선 지금 한국 국채는 어떤가요? 그러면? 좋아요. 금리 좋은데 내려갈 거잖아요. 좋은데 이제 많이 올랐죠 가격이. 그러니까 가격이 올랐다. 네. 금리가 많이 내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괜찮은데 네. 이제는 조금 매력인 약간. 이제는 조금 막 너무 좋은 정도는 예, 아니고. 그러니까 뭐 4% 있다가 네. 3% 가고 3%에서 2% 갈 때는 이게 막 금리가 엄청나게 내려가는 과정에서 네. 매력이 있는데 이제 한 2%가 눈앞에 와 있는데 2%가 깨지고 1% 간다 그러면 네. 조금이라도 금리 오르면 이제 박살나잖아요. 우리가 그거 경험했잖아요. 그 레고랜드 때 네. 채권 들고 있던 사람들 정말 피바다 났잖아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한국 국채는 되게 매력 있지만 저는 조금 이제 지금까지는 좋아했는데 네. 금이랑 한국 국채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제 금은 여전히 홀딩이지만 한국 국채는 이제 좀 줄여야 할 때가 돼가지 않나. 그럼 미국 국채는 안 좋아하죠. 그건 안 예, 좋구나. 아직도 뭐 트럼프가 네. 파월 자르려 그러는 동안에는 일단 힘들다. 그거는 뭐 나중에 확실히 금리를 내릴 만한 그런 연준 그리고 의장이 또 돼도 연준의 멤버 19명이 이제 13명이 투표권을 가지고 19명이 FOMC를 만드는데 네. 그런 19명들이 트럼프가 임명했던 공화당 쪽에 사람들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똘똘 뭉쳐서 파월을 지지하고 있는 거 보면 파월이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인데 저 사람을 저런 식으로 모욕 주고 느리다는 둥 뭐 나쁜 놈이라는 둥 잘라버리겠다는 둥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 내년 4월에 몰아내고 다른 사람 데리고 올 텐데 아휴 죄송합니다만 엉망이 될 게 보이거든요. 그럴 때 과연 미국 금리가 네. 괜찮겠나 자신 없다 좀 그럴 때는 일단 저는 한국 국채
금 뭐 이런 게 낫지. 네. 미국 국채는 좀 자신 없다. 그냥 뭐 중립 내지는 중립 언더.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돈의 흐름은 되풀이된다. 그 책 내용처럼 뭔가 좀 야, 요즘 이거 맛있는 냄새 난다라고 할 만한 게 마땅치 않은 건가요? 예, 그 지금은? 중국 인도. 좀. 중국 인도는 확실히 거기 좀 거기 괜찮아요? 좀 맛있는 냄새가 나고요. 인도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인도는 어떠세요? 인도도 형편없는 나라인데 네. 이 나라 자체가 이거 앞으로 유지가 되나 싶을 정도로 형편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1인당 국민소득 2천 불일 때는 형편없는 나라였다. 네. 그렇죠. 예전에 뭐 우리도 예, 엉망이거든요. 네. 인도는 정말 차마 막 이게 나라인가 싶을 정도로 엉망인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좀 제가 애써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은 우리가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경제 개발할 때의 분위기가 좀 난다. 그러니까 성장도 많이 하잖아요. 예, 성장도 지금. 성장이지만 뭔가 운때가 따른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때 그 일본한테 뜯어냈던 돈 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1년 GDP가 30억 달러인데 네. 1년 GDP가 30억 달러였어요. 우리 지금 2조 달러인데. 네. 그때 30억 달러였는데 일본에서 얼마를 뜯어냈냐면 3억 30억을 뜯었어요. 3억 달러. 3억 달러는 공짜. 네. 30억 달러는 장기 30년짜리 장기 부채인가로 뜯었는데 그게 금리가 1%였어요. 그럼 거의 예, 그때 1년 우리나라 GDP를 그냥 그때 우리나라 저기 대출 금리가 얼마냐면 52%거든요. 네. 그때 우리 경제가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훌륭한 게 그때 뭘 지었냐면 포항제철지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그 과정에서 어떤 협상이 있었겠죠. 제가 봐서는 그때 협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베트남 참전했잖아요. 그래서 베트남 참전에서 역시 또 GDP 한 10% 이상의 이익을 올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두 번의 이익을 올리며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을 하다가 베트남 전쟁 끝난 다음에 더 이상 성장할 거 없다 싶을 때 유신헌법 때려서 이제 막장으로 가기 시작한 게 박정희 정부의 어떤 특성이라고 본다라면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모디가 분명히 위험한 사람이고 힌두교 근본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번에 카슈미르에서 피바다난 거 봐도 그렇고 네. 아주 문제 있는 사람이지만 운때가 지금 인도에 왔다. 중국을 미국이 때리는 건 이건 네. 관세율이 145%가 30%된 거지 앞으로 또 때릴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면 그 중국에 있던 사람들이 미국 가는 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불가능하니까 마이클 조던이 야구하는 거랑 똑같은 짓이니까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공장들이 어디 가냐 하면 베트남하고 인도밖에 갈 데가 없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인도가 중국 그 제조업의 대체제가 될 수 있나요? 안 되지만 아까도 뭐 네. 좀 이야기 좀 5년 10년을 때려 부으면 돼요. 왜냐하면 가난하잖아. 네. 그리고 특히 그 힌두교 근본주의자들이 대거 포진한 곳은 북부고요. 남부의 카스트, 낮은 카스트 그리고 옛날 아리아족에 의해서 지배를 당한 피부색이 약간 짙은 편에 속하는 드라비다족 분들이 엄청나게 그 친자본주의적이고 친시장 경제적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 카스트 시스템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분들이고 해서 네. 남부 쪽은 굉장히 사람들이 다르거든요. 정말 다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쪽 지역이나 이런 쪽은 충분히 성장하려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노동력들을 구하기 쉽죠. 그러면 과거에 중국이 이제 시장 개방되면서 예, 해안지 그때 막 때부터 막 갔던 올라온 것처럼 것처럼. 그렇죠. 일본도 인도. 죄송합니다. 조심해야 인도도 조심해야 돼요. 인도도 제2의 중국 같이 그렇게 될 수 있다. 제2의 중국은 아니고 또 다른 인도인 거죠. 인도 성장 스토리죠. 그러니까 중국이랑은 다른 성장 스토리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인도에 지금 상장돼 있는 회사 주식들에게는 확실한 호재가 되는 건가요? 호재인데 우리가 이제 저희 이런 나라를 투자할 때 항상 인덱스 사라고. 네. 왜냐하면 그 제가 이제 아다니 그룹 이야기를 몇 년 전에 와서 한번 했을 텐데 그 힌덴버그 리서치가 네. 다 까발렸는데 감옥을 안 가. 네. 그 제도가 분식하고 좀, 뭐 어려움이 있으니까. 엉망이지만 대부분 판결이 안 나. 우리 네. 2000불 때 한국이랑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개별 종목 투자를 한다. 와, 그런 용자들은 뭐 제가 말릴 생각은 없고요. 저는 인덱스 산다. 그러면은 인도에 돈이 몰려갈 것이다라는 거는 뭐 상당히 높은 확률로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소급법 거기가 이뻐서가 아니고 갈 데가 없다. 갈 데가 없다. 갈 데가 없다. 베트남은요? 베트남 좋은데 시장이 없잖아요. 네, 그 주식 시장이 아직 네. 네, 그 우리 뭐 투자할 만한 수단도 없고 ETF도 없고. 그러면 인도 인덱스 펀드 같은 네, 것들을 센섹스 지수 네. 추종하는 ETF가 괜찮지 않나. 중국도 CSI 300 이런 거 추종하는 ETF를. 그러면 이런 것들을 모르지 않을 텐데 어느 정도 지금 좀 오른 건 아닐까요? 예, 요새 그 전쟁 나고 많이 빠졌다가 네. 카슈미르 거의
제한적인 전쟁이었잖아요. 그거 났다가 이제 좀 회복되고 있어서 그래도 아직 괜찮습니다. 아, 괜찮다. 물론 여기에 뭐 당연히 올인하고 이러면 안 되겠지만 올인을 왜 합니까? 예, 자산 배분으로 봤을 때 내 귀한 재산을 왜 올인해요? 아니 또 이제 그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모디를 많거든요. 뭘 믿고? 무조건 제일 좋은 데로 간다. 예,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아마 좀 이렇게 등락이 많겠죠. 있죠. 그런 자산은 저희 인덱스 저희 그 프리즘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보면 10% 밑에 쪽. 10% 밑에. 그러면 주력은 보통 어디를 지금 보세요? 저희는 금이 제일 지금 많습니다. 아, 금을 주력으로 금은 여전히. 제일 많습니다. 금 더 갈 수 있나요 이게? 모르죠. 근데 트럼프의 뻘짓은 계속된다라는 쪽에 저 사람은 네.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관심종자다. 그리고 페르소나 이 두 개의 가면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사람. 그럼 어떻게든 약달러 쪽으로 갈 것이다. 아니 그게 이제 나라마다 다를 것이다. 네. 그러니까 선진국에 대해서는 약달러일 수 있지만 네. 아시아 신흥국 입장에서는 뭐 강달러까지는 아니어도 약달러는 아닐 수 있지 않냐. 왜냐면 우리가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우리가 너무 지금 누가 똥불 차서 너무 힘드니까. 근데 달러가 어쨌든 금과는 뭐 반대로 움직이는 아 요새는 거니까. 좀 다릅니다. 아, 그 아니에요? 금은 트럼프가 말을 할 때마다 뛰는 그런 네. 안티 트럼프 자산입니다. 아 그런 면에서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코인도 요새 그렇게 움직이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코인의 변신이 놀라운데 저는 뭐 전혀 이해가 안 돼서 작년만 해도 트럼프가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코인이 오르다가 요새는 트럼프가 막 사고 치고 그래도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손절했네. 이 코인 업계는 트럼프를 손절했군. 여기랑 같이 가면 안 되겠구나. 아니, 좀 나스닥하고 같이 좀 많이 움직이는. 요새 것 같기도 나스닥하고도 좀 달랐어요. 하고. 재밌습니다. 업계가 손절 능력이 뛰어나더라고요.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요즘에 이제 뭐 배당주 투자 이런 것들도 얘기를 좀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떨까? 뭐 그러니까 미국 ETF 뭐 배당주 위주의 투자. 이게 뭐 그거는 저기 연금 계좌로 제한적으로. 거기에 뭐 거의 요즘에 그 젊은 분들은 뭐 집 안 사고 월세 살면서 그냥 거기다 그냥 다 집어넣겠다. 그게 뭐 압구정 현대 아파트보다 수익률 좋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좀 리스크가 있는 걸까요? 예, 아직 안 맞아봐서 그러는 거죠. 예, 저기 여러분 맞아 보면 배당주가 더 아파요. 배당주가요? 예, 3M이라고 혹시 검색 한번 해보세요. 네. 그 슈퍼 디비던드 스탁이라고 부를 정도로 엄청난 기업이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 그 3M 투자했다고 생각해 보시고요. 또 지난 몇 년 사이 코카콜라 투자하거나 지난 몇 년 동안 알트리아 투자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 회사가 다 슈퍼 디비던드 스탁, 그러니까 그 초배당주라고 불리는 기업들인데 왜 주가가 이렇게 됐을까요? 일단 3M은 소송 문제였고요. 그리고 알트리아나 코카콜라는 외고비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고비를 맞아보면 저는 일단 그랬습니다. 술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네, 뭐 이렇게 중독에 대해서 많이 완화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담배를 그렇게 많이 안 핀대요. 네. 청량음료도 그렇게 안 먹게. 저는 실제로 탄산음료를 그때부터 안 먹게 됐는데 저도 외고비 안 한 지는 이제 몇 달 됐습니다만 계속 가더라고요. 이게 요새 그 주류 회사들 주가 보시면 압니다. 다 박살나 있거든요. 이게 뭘 뜻하냐면 이유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먹는 거에 관련돼 있는 그 강한 갈증을 느끼는 그런 요소와 이 담배, 청량음료, 뭐 술 이런 것들이 연결된 부분인가 봐요. 뭔가가 이렇게 땡기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없어진다는 예, 거죠. 그래서 뭐 저 2008년에 배당주 주가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다 50% 마이너스 50% 60% 났거든요. 왜냐하면 금융주가 그때는 배당주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금융위기 때 다 날아갔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배당주의 어떤 지옥이 한번 왔는데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배당주라는 게 이제 필수 소비재 쪽인데 여기도 그런 걸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뭘 믿고 그렇게 올인하냐. 분산해도 불안한데. 개별 종목 말고 이렇게 ETF로 묶인 걸로 하는 건 어떨까요? 아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 그거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회사들을 세 개를 이야기했습니다. 네. 뭐 그럼- 프록터앤갬블이나 존슨앤존슨까지 해볼까요? 네, 전부 지금 지난 10년 차트 한번 보십시오. 네. 이게 다 그냥 헤매고 있잖아요. 왜 그런가? 이제 우리는 다 알잖아요. 이게 필수품에 대한 어떤 의존 이런 것들이 과연 앞으로도 계속 될 수 있는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그냥 단순한 어떤 그냥 이 로직 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배당이 지속될 수 있는가? 묻어둔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을 네. 수 있다. 네, 배당이 지속될 수 있는가? 결론은 이거죠. 그거가 되게 판단이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미래도 그럴 것이다라는 거는. 그런 회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도 알고 싶네요. 그런 회사 있으면 저도 투자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게 좀 너무 이렇게
쉽다고 얘기하면 그게 절대 쉽지 이게 않은 마케팅에 게 넘어간 거다. 저는 이게 마케터의 이야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세상은 참 복잡한 거니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박사님 모시고 국내의 다양한 뭐 경제 이슈와 지혜로운 뭐 투자 전략까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결국에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저가일 때 사고 좀 고가로 올라오면 팔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게 투자인데 우리는 이제 항상 저가일 때는 안 사다가 오르면서 이제 분위기가 막 달아오를 때 지금 또 막 미국 주식 올라가니까 지금 사야 되나요?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항상 좀 반대로 인위적으로 좀 훈련을 하셔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또 한 30년 넘게 자산 배분을 하셨기 때문에 이걸 계속 강조해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 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박사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